손에 들어가는 순간 외삼촌의 가머니설에 속아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돈을 뺏기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렇게 버스가 떠나고 나면 내가 어디 가서 울부짖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임종 직전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그 눈빛, 그 결연함과 경계심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단 한 걸음도. 안 됩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외삼촌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거절의 말을 뱉었다. 뭐라고? 어머니의 분노가 다시금 짚였다. 한지우, 내가 아주 배가 불렀구나. 외삼촌의 안색 역시 완전히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 어깨에 얹었던 손을 거두는 그의 어조에는 미처 감추지 못한 음산함이 서려 있었다. 지우야, 대체 무슨 속셈이냐? 이 외삼촌의 제안마저 거절하다니 설마 그 돈이 온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매형이 평생 피땀 흘려 일하신 건 너 같은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자식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었다. 말이 여기까지 이르자 가식의 가면은 완전히 찢어발겨졌다. 그동안 입을 꾹 닫고 있던 사촌형 임민우도 빈정거리며 거들었다. 하하, 엄마, 고모. 아직도 모르겠어요. 지우 얘는 이제 머리가 굵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모부도 안 계시니 이 집안은 자기가 대장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른이 없는 거예요. 자그마치 9억이 넘는 돈인데 누구라도 욕심이 나지 않겠어요. 그의 말은 독을 바른 비수처럼 정확히 어머니의 심장에 꽂혔다. 망조가 들었구나. 정말 망조가 들었어. 어머니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내게 달려들어 손을 치켜들었다. 짝. 매서운 파열음과 함께 뺨이 화끈거렸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이 돈은 아빠가 엄마랑 저를 위해 남겨두신 거예요. 전 이 돈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원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한자 한자 내뱉었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말을 마친 나는 그들을 더 돌아보지 않고 내 방으로 걸어가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다. 문밖에서는 어머니의 통곡과 악에 바친 욕설, 외삼촌의 가식적인 위로, 그리고 사촌형의 비열한 비웃음 소리가 뒤섞여 숨이 막힐 듯한 그물을 엮어내고 있었다. 나는 문에 기대어 스르르 주저앉았다. 뺨은 불타는 듯 아팠지만 심장의 고통은 그보다 수만 배는 더 강렬했다. 내가 거절을 선언한 그 순간부터 이 집안의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나는 철저히 고립된 외톨이였다. 03. 철통방어.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말다툼과 흐느낌은 밤이 깊어지고 나서야 서서히 잦아들었다.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댄 채 어지러운 머릿속을 정리했다. 엄마의 눈물, 외삼촌의 위선, 사촌형의 조롱이 영화 필름처럼 반복 재생되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멈추는 것은 늘 아버지가 임종 직전 남기신 경고의 눈빛이었다. 나는 질 수 없었다. 아버지의 유언을 위해서도, 그리고 엄마의 미래를 위해서도. 새벽녘, 사위가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서류들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그리고 9억 6,400만 원이 예치된 은행카드를 챙겼다. 엄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고 미간은 찌푸려진 상태였다. 꿈속에서도 무언가로 괴로워하고 있는 듯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려왔다. 엄마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손아래 동생이라는 사람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 화근일 뿐이었다. 나는 아무도 깨우지 않고 소리 없이 집을 나섰다.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코트깃을 바짝 여미고 택시에 올라타 미리 인터넷으로 알아둔 강남의 한 대형 로펌으로 향했다. 나를 맞이한 사람은 40대 중반의 강 변호사였다. 금태 안경을 쓴 그는 매우 영리하고 노련해 보였다. 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난 그는 그리 놀랍지도 않다는 듯 안경테를 슬쩍 밀어 올렸다. 한지우 씨, 아버님께서 해안이 있으셨군요. 사실 현실에서 이런 일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가족 간의 재산 때문에 원수가 되어 법정을 찾는 경우가 아주 많죠. 변호사의 덤덤한 어조가 오히려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강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삼촌에게 돈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엄마에게 넘겨주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렇다고 엄마랑 완전히 갈라설 수도 없고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강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방법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족 신탁 패밀리 트러스트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가족 신탁이요? 드라마나 뉴스에서나 간혹 들어본 단어라 내 삶과는 지극히 멀게 느껴졌다. 네, 강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다. 쉽게 말해 지우 씨가 위탁자가 되어 이 자산, 즉 9억 6,400만 원을 신탁회사에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것입니다. 신탁계약을 맺을 때 특별 조항을 넣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머니를 유일한 수익자로 지정하되 어머니가 원금에 손을 댈 수는 없고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만 수령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겁니다. 동시에 지우 씨는 감사, 슈퍼바이저로서 신탁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권을 가집니다. 이렇게 하면 자산의 소유권이 개인 명의에서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되므로 법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지우 씨가 설정한 극도로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어머니를 포함해 그 누구도 원금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외삼촌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번쩍 뜨였다. 내 상황에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해결책이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나요? 절차는 저희가 전적으로 대행해 드릴 테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비용은 자산 규모에 따라 설정 수수료와 연간 관리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9억 원이 넘는 원금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비하면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는 금액입니다. 중요한 건 신탁이 성립되는 즉시 이 돈은 완벽하게 외부와 격리되어 보호된다는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나는 주저없이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아버지 회사의 퇴직금 및 행정 처리를 핑계로 매일 이른 아침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신력 있는 신탁회사를 통해 아버지가 남기신 자산을 취소 불가능한 가족 신탁으로 전액 전환했다. 내가 감사의 역할을 맡았고 엄마가 유일한 수혜자로 등극했다. 신탁 조항에 따라 엄마는 매달 신탁 계좌에서 3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받게 되었다. 빚이나 대출이 전혀 없는 은퇴한 노인 혼자 살아가기에는 차고 넘치는 금액이었다. 여기에 더해 나는 특약 조항을 하나 더 추가했다. 수혜자에게 중증질환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고액의 자금이 필요할 경우 감사의 친필 서명 동의 및 관련 의료 증빙 서류가 제출되어야만 신탁회사가 자금을 집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원금은 신탁 만기 전까지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든 인출할 수 없었다. 모든 절차를 마친 날 두툼한 신탁 계약서를 받아든 내 마음속에서 마침내 커다란 돌덩이가 내려앉았다. 나는 9억 6,400만 원이 들어있던 카드의 돈을 전부 신탁회사의 수탁 계좌로 이체했다. 그리고 기존 카드를 해지한 뒤 새 카드를 발급받아 그 안에 딱 1,000만 원만 입금해 두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예상대로 엄마와 외삼촌이 거실에서 도끼 눈을 뜨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색들이 하나같이 가관이었다. 한지우, 너 요 며칠 동안 대체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내 아빠 회사에 전화해보니까 내가 온 적도 없다더구나. 엄마가 나를 보자마자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외삼촌은 곁에서 기름을 부었다. 누나, 내가 말했잖아. 이 자식 낌새가 이상하다고. 보나 마나 돈 들고 튀려다가 눈치 보여서 기어들어온 게 분명해. 나는 외삼촌의 도발을 철저히 무시한 채 엄마 앞으로 걸어가 가방에서 새로 발급받은 은행 카드와 통장을 건넸다. 엄마, 돈 문제는 정리 끝났어요. 여기 1,000만 원 들어있으니 우선 생활비로 쓰세요. 나머지 돈은 외삼촌 말씀대로 장기 락업, 투자 상품에 묶어뒀어요. 이율은 엄청나게 높지만 중도 해지가 절대 불가능하고 억지로 깨면 원금 손실이 엄청난 상품입니다.
그들이 이해하기 힘든 신탁이라는 개념 대신 장기 투자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둘러댄 것이었다. 엄마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통장을 받아들었다. 개설 정보는 확실히 적혀 있었지만 구체적인 총액은 표시되지 않았다. 외삼촌이 곁으로 슬쩍 다가와 확인하더니 코웃음을 쳤다. 장기 투자. 무슨 투자? 계약서는 어디 있고 증빙 서류는 어딨냐? 대충 말 지어내서 우리 속이려는 거 아니야? 보안 때문에 계약서 원본은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해 뒀습니다. 은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이어갔다. 못 믿겠으시면 내일 당장 은행 가서 이 카드 잔액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이튿날 엄마는 정말로 외삼촌의 손을 잡고 은행으로 향했다. 카드에 실제로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자 엄마의 의구심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비록 거액의 향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 가득해 보였지만 중도 해지 시 막대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내 강력한 경고와 외삼촌 역시 꼬투리를 잡을 명분이 마땅치 않았던 탓에 사건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평화일 뿐이며 진짜 폭풍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공사, 덧. 시간은 기묘한 평화 속에서 흘러갔다. 엄마는 더 이상 내게 돈의 행방을 매일 추궁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대하는 태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엄마는 1,000만 원이 든 카드와 통장을 목숨처럼 아끼며 그것을 자신의 유일한 보루로 삼았다. 나는 신탁 계약에 따라 매달 지급되는 300만 원의 생활비를 엄마의 전용 계좌로 꼬박꼬박 이체해주며 투자 상품의 월 이익 배당금이라고 설명했다. 매달 300만 원이라는 돈은 노인 혼자 생활하기에 차고 넘쳤다. 엄마의 생활 수준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갑이 두둑해진 덕에 동창들과 쇼핑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며 안색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러나 외삼촌 임승택의 방문은 날이 갈수록 빈번해졌다. 거의 이틀이 멀다 하고 양손 무겁게 선물을 들고 찾아와 엄마의 건강을 챙겼다. 친아들인 나보다 더 지극정성이었다. 그는 대놓고 돈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대화 속에서 은근히 자신의 사업이 얼마나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지, 요즘 어떤 고위 인사들과 연줄이 닿았는지를 흘렸다. 마치 엄마가 고개만 끄덕이면 당장이라도 벼락부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말이다. 누나, 내가 최근에 들어간 프로젝트 말이야. 1차 수익률만 벌써 2배가 뛰었어. 아, 아쉬워 죽겠네. 가입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내 여유 자금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넣었는데도 아주 약간 모자라거든. 그것만 채웠으면 누나까지 데리고 연말에 강남 고급 아파트로 이사하는 건데. 그는 엄마에게 사과를 깎아주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한탄을 늘어놓았다. 엄마의 눈동자가 순간 탐욕으로 번뜩였다. 옆에서 책을 읽고 있는 나를 슬쩍 눈치 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외삼촌에게 물었다. 얼마나 모자라는데? 얼마 안 돼 이 한 4억 정도? 아휴, 됐어. 지우 저 녀석이 들으면 내가 또 누나 돈 탐낸다고 눈에 쌍심지를 켤 텐데 뭐 하러 말해. 외삼촌은 손사래를 치며 사과를 대접했다. 마치 오직 누나의 안위만을 걱정하다 억울한 오해를 산 사람 같은 표정이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거실에서는 이런 류의 대화가 수십 번도 넘게 오갔다. 매번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심장에는 바늘이 콕콕 박히는 것 같았다. 외삼촌은 냄비 속 개구리를 삼듯 천천히 엄마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사촌형 임민우가 만난 지 반년 된 여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냄비에 물이 완전히 끓어넘치기 시작했다. 그날 외삼촌 부부는 사촌형을 데리고 잔뜩 들뜬 얼굴로 청첩장을 들고 우리 집을 찾았다. 누나. 경사야, 경사. 우리 민우가 다음 달에 드디어 장가를 가. 외삼촌이 만면에 웃음을 띠며 외쳤다. 엄마는 제 일처럼 기뻐하며 사촌형의 손을 잡았다. 어머, 민우가 벌써 결혼을 해? 정말 잘됐다, 잘됐어. 신부는 어디 사는 사람이니? 무슨 일 하고? 고모, 대치동 살고요. 부모님이 크게 유통업 하세요. 저랑 정말 잘 맞아요.
사촌형 임민우는 평소의 한량 같은 모습을 지우고 오늘따라 무척 점잖고 단정하게 굴었다. 몇 차례 덕담이 오간 후 외삼촌이 목을 가다듬으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누나, 실은 다른 게 아니라 사돈댁에서 민우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긴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그는 잠시 뜸을 들이며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처가댁 형편이 워낙 좋다 보니 혼수로 7천만 원짜리 수입차를 해오겠대. 대신 우리 쪽에는 대출 없이 깔끔하게 신혼집 매매를 해오길 바라더라고. 명의는 공동 명의로 하고. 누나도 알다시피 요즘 서울 집값이 장난이 아니잖아. 나랑의 엄마가 그동안 모은 돈 다 털고 주변에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봤는데도 턱없이 부족하네. 그는 말을 이어가며 시선을 은근슬쩍 내 쪽으로 던졌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여우꼬리가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는구나. 엄마의 얼굴 역시 진지해졌다. 엄마는 다급하게 물었다. 그래서 얼마나 부족한데? 외삼촌은 손가락 2개를 펴보이며 무겁게 말했다. 딱 4억이 모자라. 4억. 엄마가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그래, 외삼촌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바꾸었다. 그러니까 누나, 이번만큼은 제발 나 좀 도와줘. 민우가 누나한테 하나뿐인 조카잖아. 아이 인생이 걸린 중대사를 모른 척할 순 없잖아. 지우가 돈을 장기로 묶어둔 건 알지만 이건 집안의 대사야. 원금 손실을 좀 보더라도 중도 해지해서 꺼내야지. 안 그러면 민우 결혼 다 깨지게 생겼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살겠어. 말을 마친 그의 눈시울이 시뻘겋게 물들었다. 50이 넘은 중년 남자가 눈물까지 흘리려 하고 있었다. 엄마는 마음이 다급해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를 향해 명령조로 소리쳤다. 지우야, 너 들었지? 내 사촌형 결혼하는데 돈이 필요하단다. 내일 당장 은행 가서 돈 빼와. 손실이 얼마가 나든 간에 이 돈은 무조건 우리가 내야 해. 나는 읽던 책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돈은 장기 상품이라 계약 조건 때문에 중간에 절대 못 빼요. 왜 못 빼? 엄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은행이 내 것도 아닌데 내 맘대로 못 뺀다는 게 말이 돼? 그건 우리 돈이야. 우리가 필요할 때 빼쓰겠다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너 그냥 내 사촌형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거지? 누나, 애한테 화내지 마. 외삼촌이 다시 분위기를 주도했다. 지우야, 내가 이 외삼촌에게 오해가 있는 건 안다. 정 그렇다면 내가 공증서고 차용증 써줄게. 어떠냐? 이 4억 원 내가 빌리는 걸로 하고 3년 안에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갚으마. 법정 최고 이율로 쳐줄 테니 이제 안심이 되지? 그의 말은 나를 졸지에 천하의 이기적이고 냉혈한 인간으로 몰아세웠다. 여기서 내가 또 거절한다면 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가 되는 셈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심 가득한 면상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었다. 차용증. 그딴 건 종이 쪽지에 불과했다. 돈이 일단 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순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영영 돌아오지 않을 터였다. 외삼촌, 제가 돕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과 페널티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핑계를 고수했다. 너 진짜,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를 손가락질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사촌형 임민우가 곁에서 싸늘하게 한마디 던졌다. 고모, 보셨죠? 저희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한지우 저 새끼가 그냥 주기 싫은 거예요. 지우야, 너 진짜 대단하다. 돈더미 깔고 앉아서 굶어 죽는 척하는 지독한 구두쇠 새끼. 이 돈, 원래 우리 엄마 지분도 있는 거나 다름없어.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가 고모부 뒷바라지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고모부 가셨다고 아주 재산을 독차지하시겠다? 이 적반하장의 헛소리는 내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임민우, 말 똑바로 해. 우리 부모님이 언제 너희 집 소홀히 대하신 적 있어?
그동안 너희가 우리 집에서 뜯어간 돈이 얼마인데 감히 그딴 소리를 짓거려? 닥쳐, 미친 새끼가. 임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리가 언제 돈을 뜯어갔어? 증거 대봐, 증거. 상황이 험악해지자 외삼촌이 얼른 임민우를 붙잡으며 나를 향해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지우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우린 가족이잖냐? 됐다, 됐어. 이 돈 안 받으마. 민우야, 가자. 내 집을 팔아서 사채를 쓰든 막노동을 하든 내가 내 결혼시켜줄 테니까 비굴하게 구걸하지 마. 말을 마친 그는 여전히 욕설을 내뱉는 임민우와 억울한 표정의 외숙모를 데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쾅.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기괴한 정적이 감돌았다. 엄마는 소파에 넋을 잃고 앉아있다가 이윽고 고개를 들어 내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음처럼 차갑고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한지우, 이제 만족하니? 돈 때문에 우리 집안의 유일한 혈육들을 다 원수로 만들었구나. 참 대단한 아들이야. 공호, 뜻밖의 유산. 외삼촌 가족이 분노하며 떠난 후 나와 엄마 사이에는 유례없는 냉전이 시작되었다. 엄마는 내게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고 심지어 식사도 따로 했다. 나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은 실망과 원망, 그리고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내가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망친 철천지원수라도 되는 양 30평 남짓한 아파트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고 압박감이 심해 공기조차 고통스러웠다. 이것이 거대한 폭풍 후 전의 고요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외삼촌의 교묘한 후퇴 전술은 모든 심리적 압박을 내게 집중시켰고 엄마를 완벽하게 자신의 진영으로 포섭하는 데 성공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친척들의 비난 전화가 내 스마트폰을 사정없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큰 이모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어른으로서의 격려와 훈계로 포장되어 있었다. 지우야, 이모다. 너 애가 왜 이렇게 철이 없고 이기적이니? 내 외삼촌이 사촌형 결혼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고민하는데 모른 척을 해? 피를 나눈 친형제잖아. 내 아빠가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통곡하시겠니? 나는 인내심을 발휘하며 설명했다. 이모, 제가 안 돕는 게 아니라 그 돈은 정말로 지금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건드릴 수 없다니, 다 핑계지. 넌 그냥 욕심쟁이야. 내 엄마한테 다 들었다. 외삼촌이 돈 빌려가고 안 갚을까 봐 벌벌 떠는 거라며? 승택이가 어떤 사람인데 돈을 떼먹겠니? 너 아주 돈독이 올랐구나.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모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뒤이어 고모, 작은아버지 등 일가 친척들의 전화가 도미노처럼 이어졌다. 하는 소리는 대동소이했다. 내가 냉혈한이며 불효자라는 지적이었다. 나는 순식간에 천하의 몹쓸 죄인이자 끈끈한 가족정 앞에서 돈만 밝히는 수전노가 되어 있었다. 이 모든 배후 여론 조작이 외삼촌의 머리에서 나왔음을 안다. 온 가문의 비난으로 나를 매장해 굴복시키려는 심산이었다. 엄마는 이 여론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바람잡이 역할을 수행했다. 만나는 친척마다 나의 불효를 하소연했고 내가 어떻게 재산을 독차지했는지, 자신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그리고 하나뿐인 남동생을 어떻게 내쫓았는지 눈물로 호소했다. 엄마의 세상 속에서 나는 돈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괴물이었다. 어느 날 저녁, 퇴직 후 이직한 직장에서 퇴근해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이 퉁퉁 부은 채 동네 왕 여사, 이 여사 등 평소 가깝게 지내던 아주머니들과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왕 여사가 혀를 쯧쯧 차며 훈수를 두기 시작했다. 아이고, 지우 총각 왔네. 총각, 그러면 안 돼. 엄마가 혼자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렇게 가슴에 대못을 박아? 아빠도 가시고 이제 기댈 곳이라곤 총각뿐인데 서럽게 만들면 벌받아. 이 여사 역시 맞장구를 쳤다. 맞아, 외삼촌 집 사정 동네 사람들도 대충 들었어.
자그마치 몇 억이나 유산을 받았다면서 조카 결혼하는데 좀 보태주면 어디가 덧나나. 다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좋게 해결해. 엄마가 옆에서 또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정마저 차갑게 식어내렸다. 집안일을 밖으로 떠벌리는 것도 모자라 남들까지 동원해 아들을 압박하다니. 나는 대꾸하지 않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타인들 앞에서 구태여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엄마를 더 추하게 만들 뿐이고 구경꾼들의 안죽거리만 늘려주는 꼴이었다. 나의 침묵은 그들의 눈에 범죄의 인정이자 찌질한 유죄로 비쳤을 것이다. 문밖에서 다시 엄마의 곡소리가 이어졌다. 저 지독한 태도 좀 봐. 밖에서 저러는 거 보라고. 내 팔자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남편 가고 자식 놈한테 저런 취급을 받는지. 살아서 뭐 하나 싶다. 이웃들의 위로가 무디고 더러운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난도질했다. 이 교착 상태를 깨뜨리기 위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 하지만 외삼촌과 엄마가 합작해 촘촘하게 짜놓은 정이라는 도덕적 프레임 앞에서 내 어떤 이성적인 설명도 통하지 않았다. 그렇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골몰하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방을 청소하다가 서재의 아주 깊숙하고 구석진 서랍장 뒤편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자물쇠가 채워진 낡은 철제 보관함을 발견했다. 꽤 연식이 되어 보이는 물건이었다. 열쇠를 찾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허사였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공구상자에서 장돌리를 가져와 이미 벌겋게 녹이 쓴 자물쇠를 거칠게 부수어 열었다. 바스락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조약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확 풍겼다. 대단한 금은 보화는 없었다. 그 안에는 두툼하고 누렇게 바랜 가계부 겸 장부 3권이 들어있었다. 무심코 첫 장을 넘긴 순간 나는 번개에 맞은 듯 굳어버렸다. 너무나 정갈하고 익숙한 아버지의 친필 서체였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1998년 3월 임승택 사업부도로 급전 필요하다 하여 3천만 원 차용. 연말까지 상환 약속. 2002년 8월 임민우 중학교 촌지 및 학비 명목으로 임승택에게 500만 원 차용. 보너스 타면 상환 약속. 2005년 10월 임승택 아파트 매매 자금 부족하다 하여 1억 원 차용. 기존 주택 처분 후 상환 약속. 한 줄 한 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내가 기억을 시작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자그마치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외삼촌 임승택이 온갖 핑계와 명목으로 우리 집에서 빌려간 돈의 명세가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수백 가지의 명세 뒤에는 오직 빌려간 날짜와 액수만 있을 뿐 단 한 군데에도 상환 완료라는 글자는 없었다. 손이 바르르 떨렸다. 장부는 무려 3권에 달했고 대여 횟수는 100여 차례를 상회했다. 금액은 수십만 원부터 시작해 수억 원에 이르렀다. 대충 계산기를 두드려 총액을 합산해 보았다. 지난 20여 년간 외삼촌이 우리 집에서 빨아먹은 돈의 총액은 자그마치 6억 5천만 원이 넘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몰라서 당하신 게 아니었다. 가정을 지키고 엄마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 이 모욕적인 착취를 묵묵히 기록하며 견뎌내신 것이었다. 임종 직전 내 손을 으스러지게 잡으며 남기신 외삼촌을 조심하라으는 그 유언의 등 뒤에는 이토록 피눈물 나고 굴욕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장부를 부둥켜 안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폭발하듯 눈물을 쏟아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흡혈귀들에게 평생을 뜯기면서도 가문의 평화를 위해 인내하셨을래 정직하고 가여운 아버지에 대한 슬픔과 아픔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수치심을 삼키며 이 집구석의 가짜 평화를 유지해 오셨던 걸까? 그리고 이제 그 배턴이 내게 넘어왔다. 나는 눈물을 닦고 장부들을 소중히 가방에 넣었다. 반격을 위한 가장 치명적이고 완벽한 무기가 마침내 내 손에 쥐어졌다. 06. 반격의 도화선. 아버지가 남기신 비밀 장부를 손에 넣자
마치 온몸에 그 어떤 공격도 뚫지 못할 강철 갑옷을 입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 패를 성급하게 꺼내 들지 않았다. 이런 결정적인 치트키는 가장 극적인 순간에 터뜨려야 최대의 파괴력을 내는 법이다.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었다. 사촌형 임민우의 결혼식 날짜는 폭주 기관차처럼 다가왔고 집안의 공기는 당장이라도 터질 듯 팽팽했다. 엄마는 이제 돈을 내놓으라며 매일 전쟁을 벌이다 못해 급기야 단식 투쟁이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너 오늘 당장 돈 안 빼오면 나 이 자리에서 굶어 죽을 줄 알아. 내 아빠 저승에서 어떻게 보려고 이래, 이 불효자식아. 엄마는 안방 침대에 누워 얼굴이 샛노랗게 질린 채 입술을 바짝 말리며 배수의 진을 쳤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매일같이 우리 집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며 병수발을 드는 척 위선을 떨었다. 명목은 문병이었으나 실질은 나를 향한 정서적 학대이자 압박이었다. 지우야, 제발 내 엄마 좀 말려봐라. 벌써 이틀째 물 한 모금 안 마셨어. 이러다 사람 잡겠다. 돈이 다 무슨 소용이니?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 응, 외숙모가 곁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연기를 펼쳤다. 외삼촌 역시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누나, 왜 이리 미련해? 누나가 잘못되면 내가 매형을 무슨 나드로 보겠어. 지우야, 이 외삼촌이 무릎이라도 꿇으랴. 내 엄마 살리는 셈치고 제발 돈 좀 해다오. 민우 결혼식은 내가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어떻게든 수습해 볼 테니 내 엄마 몸부터 살려야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눈물겨운 가족 신파극이었다. 침대에 누워 야위어가는 엄마를 보니 자식으로서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 굴복하면 영영 기회가 없다는 것 또한 명백했다. 아버지의 유산은 흔적도 없이 탕진될 것이고 나와 엄마의 미래는 저들의 영원한 노예가 될 터였다. 나는 죽 한 그릇을 정성껏 쑤어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갔다.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엄마, 일단 이것부터 드세요. 돈 문제는 사촌형 결혼식 끝나고 나서 다시 차분하게 조율해요. 임시방편의 연기책이었다. 엄마는 내 손을 거칠게 쳐내버렸고 뜨거운 죽 사발이 바닥에 나뒹굴며 쨍그랑하는 파편 소리와 함께 사방으로 튀었다. 안 먹어. 돈 가져오기 전엔 죽어도 안 먹어. 누나, 외삼촌이 비명을 지르며 내게 삿대질을 했다. 한지우, 내 눈으로 똑똑히 봐라. 정녕 내 손으로 내 엄마를 굶겨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냐? 나는 그의 고함에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사기그릇 파편과 죽을 닦아냈다. 나의 이 지독한 침묵과 냉정함은 그들의 눈에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로 비쳤을 것이다. 이 단식 소동은 결국 엄마가 한밤중에 허기를 참지 못하고 몰래 부엌으로 기어나와 냉장고를 뒤지다 나에게 딱 걸리면서 이틀 만에 코미디로 막을 내렸다. 소동은 끝났지만 나와 엄마 사이의 감정의 골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이 와중에 나는 또 다른 단서를 포착했다. 우연히 퇴근길에 우리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사촌형 임민우가 어떤 낯선 외제차에 올라타는 것을 목격했다. 운전석의 남자는 험상궂은 인상에 목덜미까지 문신이 가득한 한눈에 봐도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심각하게 대화를 나눴고 차에서 내리는 임민우의 안색은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영혼이 가출한 모습이었다. 의구심이 들었다. 결혼을 앞두고 처가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기고만장해야 할 새신랑의 몰골이 왜 저 모양이란 말인가. 게다가 외삼촌이 그토록 다급하게 거액을 요구하던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머릿속에 불길한 가설 하나가 스쳤다. 저 인간들 혹시 박에다 아주 커다란 사고를 친 게 아닐까? 심증을 확인하기 위해 나는 흥신소에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외삼촌 부부와 임민우의 금융거래 및 뒤를 캐기 시작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외삼촌은 최근 사방에서 빚 독촉 전화를 받으며 도망 다니기 바빴고 사촌형 임민우는 결정적인 꼬리가 잡혔다. 그는 강남의 불법 사설 도박장에 출입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제3금융권을 넘어 악질 사채업자들에게 손을 벌린 상태였다. 원금만 1억 원에 달했고
사채업자들이 매달 요구하는 이자율은 무려 5%에 육박했다. 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씩 불어나는 전형적인 불법 고리 사채의 늪에 빠진 것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사촌형의 대치동 신혼집 매매 자금 4억 원 부족이라는 눈물겨운 스토리는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진실은 저들이 밖에서 지른 거대한 도박빚과 사채 구멍을 메우기 위해 우리 집 돈을 타깃으로 삼은 것이었다. 그래서 외삼촌이 그토록 사생결단으로 달려들었고 고모를 부추겨 엄마의 단식 투쟁까지 조장했던 것이다. 이 돈은 집을 사기 위한 돈이 아니라 저들의 목숨줄을 구하기 위한 돈이었으니까. 사채계약서 사본과 도박장 출입 증거 자료들을 손에 쥐자 손바닥에 축축하게 식은 땀이 고였다. 만약 내가 초반에 마음이 약해져 엄마의 뜻대로 돈을 내주었더라면 우리 가족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시커먼 무적행으로 끌려 들어갔을 것이다. 고리사채의 이자 폭탄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 집 전 재산인 9억 원은 물론이고 내 장기까지 팔아도 메우지 못했을 터였다. 나는 증거 자료들을 가방 깊숙이 갈무리하며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사촌형 임민우의 결혼식은 주말 강남의 한 인류 5성급 호텔 웨딩홀로 잡혀 있었다. 결혼식 전날 외삼촌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를 따로 찾아왔다. 과거의 위압적이거나 훈계조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구걸하는 거지의 몰골이었다. 지우야, 내일이면 민우가 장가를 간다. 사촌 동생으로서 최소한의 체면은 세워줘야지 않겠니? 내가 미웠던 건 안다만 내 엄마 면을 봐서라도 그리고 민우랑 어릴 때 친형제처럼 잘한 정을 생각해서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다오. 5천만 원. 아니, 정 안 되면 2천만 원이라도 좋으니 축의금 조로 좀 융통해주면 안 되겠냐? 처가 식구들 앞에서 민우 기 좀 살려주자. 제발 부탁하마. 그는 거의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비굴하게 굴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가슴속에 단 하나의 동요도 일지 않았다. 외삼촌, 안 그래도 축의금은 아주 특별한 것으로 정성껏 준비해 두었습니다. 내일 시간 맞춰 갈 테니 제 선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내 어조는 한없이 평온했으나 눈빛만큼은 시리도록 차가웠다. 외삼촌은 내 알 수 없는 태도에 순간 기괴한 불안감을 느꼈는지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발길을 돌렸다. 내일은 모든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가문의 추악한 민낯을 청산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결혼식장은 내가 저들을 위해 정성껏 마련한 처형대가 될 터였다. 07. 폭로. 사촌형 임민우의 결혼식 당일,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맑고 청명했다. 호텔 입구에는 화려한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거대한 아치형 꽃장식과 풍선들이 고급스러운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외삼촌 임승택과 외숙모는 맞춤형 고급 한복과 턱시도를 차려입고 만면에 부유한 웃음을 띤 채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들이 짊어진 수억 원의 사채빚과 파멸의 위기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말이다. 엄마 역시 간만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고급 실크 원피스를 차려입었지만 얼굴의 미소는 지극히 부자연스러웠다. 나와 함께 식장으로 오는 내내 우리는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다. 엄마는 내가 돈을 끝까지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 뼈에 사무친 원망을 품고 있었고 오늘 이 화려한 식장에 빈손으로 참석하는 것 자체가 친정 식구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수치라고 여기는 듯했다. 하객들이 너희 집 유산 받은 거 어떻게 썼냐고 물어보면 난 뭐라고 대답해야 하니. 부끄러워서 원 엄마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징징거렸다. 나는 대꾸 없이 양손으로 소중하게 받쳐든 고급 보자기와 리본으로 포장된 커다란 선물 상자를 든 채 식장 안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갔다. 외삼촌은 우리를 보자마자 출세한 자산가 흉내를 내며 버선발로 뛰어왔다. 어이구, 누님. 지우도 왔구나. 어서 와라. 안쪽에 제일 좋은 혼주석 바로 뒷자리로 예약해뒀으니 그리로 앉으련무나. 그의 시선이 내 손에 들린 커다란 선물 상자에 머물렀고 눈동자 너머로 얄팍한 경멸과 실망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계산으로는 내가 기껏해야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전제품이나 백화점 상품권 따위를 들고 왔을 터였고
그것은 그의 4억 원짜리 사채 구멍에는 하등 도움 안 되는 푼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나와 엄마는 안내된 테이블에 앉았다. 동석한 이들은 고모, 이모를 비롯해 임시 가문의 가장 핵심 친척 어른들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사방에서 따가운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다. 지난 며칠간 내게 전화로 폭언을 퍼붓던 친척들이 저마다 비아냥거리는 눈빛과 조롱 섞인 표정으로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큰이모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주변 테이블까지 다 들릴 정도의 성량이었다. 서현아, 너희 집 지우가 아주 대장부로 자랐더라. 주관이 어찌나 뚜렷한지 무서워서 말도 못 붙이겠어. 사촌형 장가가는 대사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다니.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옛날엔 안 저랬는데. 엄마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엄마는 어색하게 차를 홀짝이며 고개를 숙였다. 옆에 있던 고모 역시 가시 돋친 발언을 보탰다. 그러게 말이야. 들리는 소문엔 매형이 남기신 유산이 수억 원대라던데 돈이라는 건 참 무서워. 사람이 철이 들고 그릇이 큰 사람 손에 들어가야 가문이 사는데 엉뚱한 데 들어가니 평생 쌓아온 천륜이 하루아침에 종이 쪽지가 되는구나. 두 여편네가 주거니 받거니 하며 나를 인격 모독했다. 하지만 나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식전빵을 뜯어 먹으며 허공을 응시했다. 나의 너무나 당당하고 평온한 태도에 저들의 공격은 허공을 가르는 칼질처럼 무력해졌다. 이윽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전문 사회자가 무대 위에서 화려한 언변으로 신랑 신부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읊조렸고 조명은 찬란했으며 스크린의 영상은 로맨틱하기 그지없었다. 사촌형 임민우는 화이트 턱시도를 입고 연예인처럼 당당하게 입장했고 신부 역시 수입 드레스를 입어 무척 아름다웠다.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서약을 나누고 반지를 교환하는 그 모든 과정은 완벽한 상류층의 웨딩 그 자체였다. 시계 중반부에 이르러 양가 부모님 축사 순서가 다가왔다. 외삼촌 임승택이 남측 혼주 대표로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당당하게 연단 위로 걸어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고 목을 가다듬는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성취감과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내빈 여러분, 그리고 일가 친척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장 가득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오늘 제 귀한 아들 임민우 군과 며느리가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두 아이가 만나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을 결실 맺기까지 아비 된 자로서 가슴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휘몰아칩니다. 그는 뻔한 상투적인 멘트로 좌중을 압도하며 하객들에게 감사를 전하더니 이윽고 목소리 톤을 바꾸어 특유의 감성 마케팅을 시작했다. 저희 임시 가문은 비록 명문가나 재벌가처럼 거창한 부를 축적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위대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보다 진한 천륜과 헌신입니다. 우리 가족은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일처럼 발벗고 나섰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대목에서 연단 아래 앉아있는 내 엄마를 정확히 응시했다. 눈빛에는 눈물겨운 누이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다. 특히 제 친누님과 저는 어린 시절부터 고락을 함께하며 우애가 유별났습니다. 최근 존경하는 매형이 갑작스럽게 영면하시면서 누님과 조카의 삶이 큰 상실감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저 임승택은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이 한 몸 다 바쳐 그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로 결심하고 온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마치 자신이 우리 집을 위해 전 재산이라도 기부한 양 거룩한 척을 해댔다. 사정을 모르는 하객들은 그의 눈물겨운 가족 사랑과 헌신 스토리 부자의 서사에 감동하여 감탄사를 내뱉었고 사방에서 동정과 찬사의 눈길이 쏟아졌다. 엄마 역시 감동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무대 위의 남동생을 바라보았다. 세상에 저렇게 착하고 의리 있는 동생이 또 어디 있으랴 싶은 표정이었다. 나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희대의 사기극을 보며 입꼬리를 스르륵 올렸다. 그는 이 성스럽고 공개적인 자리를 빌려 나를 가문의 은혜도 모르는 페류나로 낙인 찍고
자신을 거룩한 성자로 포장해 대중의 힘으로 나를 압살하려는 심산이었다. 그리하여 외삼촌의 목소리가 스피커가 찢어질 듯 고조되었다. 제 조카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내 누님이 남은 여생을 평안히 보낼 수만 있다면 저 임승택은 제 모든 자산과 영혼까지 담보로 잡힐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감동적인 스피치가 끝나자 식장이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사회자 역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연단으로 올라왔다. 아,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위대한 가족애입니다. 의리와 책임감이 철철 넘치는 최고의 아버지이자 최고의 남동생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동적인 순간을 이어받아 신랑의 사촌 동생이자 오늘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왔다는 한지우 군을 무대 위로 모셔 축사와 함께 신혼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핀 조명과 함께 식장 안에 수백 쌍의 눈동자가 일제히 내게로 집중되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정장 매무새를 단정히 고치고 양손으로 그 커다란 선물 상자를 든 채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무대 중앙을 향해 걸어 올라갔다. 외삼촌은 무대 위에서 나를 바라보며 승리자의 오만하고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대가리 속 시나리오대로라면 나는 이제 수백 명의 대중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인 축하 멘트를 날리고 두툼한 축의금 봉투를 바쳐야 했으며, 자신은 가문의 위대한 구원자로서 명예를 공고히 다지는 완벽한 엔딩이었을 것이다. 나는 무대 중앙에 서서 사회자로부터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안녕하십니까? 신랑 임민우 군의 사촌 동생 한지우입니다. 내 목소리는 웅장한 서라운드 스피커를 타고 식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다. 오늘 사촌 형의 일생대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며, 말씀드린 대로 형의 앞날을 위해 아주 거대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나는 들고 있던 선물 상자를 번쩍 들어 올렸다. 하지만 이 경이로운 선물을 개봉하기에 앞서 조금 전 저희 외삼촌께서 하신 심금을 울리는 연설에 대해 감동적인 화답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내 예상치 못한 멘트에 좌중의 분위기가 묘하게 술렁였다. 외삼촌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고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졌다. 외삼촌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임씨 가문의 위대한 전통은 천륜이며 조건 없는 상호 부조라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고귀한 가치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하여 그 위대한 헌신의 역사를 증명하고자 최근 아버지가 서재에 남기신 위대한 가문의 보물을 이 자리에 직접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을 마친 나는 수백 명의 하객이 경악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리본을 거칠게 뜯어내고 포장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축의금 봉투도 황금 열쇠도 없었다. 오직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 묻어 누렇게 바랜 낡은 가계부와 장부 3권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08 처형대. 수백 인치에 달하는 대형 LED 대형 스크린에 누렇게 바랜 낡은 장부의 표지가 클로즈업되자 화려하던 웨딩홀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괴기스러운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샹들리의 조명 아래 그 캐캐묵은 가계부들은 지독하게 이질적이었다. 하객들은 저마다 목을 길게 빼고 전면 스크린을 주시했으며 친척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무대 위에 외삼촌 임승택은 안색이 종잇장처럼 창백해지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질려갔다. 사시나무 떨듯 입술을 부르르 떨며 내게 삿대질을 하려 했지만 손이 통제되지 않는 듯 보였다. 그 누구보다 저 장부 안에 어떤 피눈물 나는 기록이 적혀 있는지 잘 아는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하객석의 엄마 역시 아들이 대체 왜 이 신성한 장소에서 저딴 쓰레기 같은 공책을 꺼내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해 멍청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나는 요동치는 장내의 소란을 비웃으며 장부의 첫 페이지를 과감하게 펼쳐 카메라 렌즈 앞으로 들이밀었다. 무대 뒤의 중계 카메라맨은 내 신호에 맞춰 장부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고화질 스크린에 가득 채웠다. 이것은 평생 정직하고 꼼꼼하게 공기업에 몸담으셨던 제 아버지가 남기신 20년간의 비망록이자 채무장부입니다. 내 목소리는 얼음송곳처럼 날카롭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아버지는 생전에 기록하는 습관이 있으셨죠. 오늘 이 위대한 천륜의 자리에서
조금 전 외삼촌께서 말씀하신 그 위대한 상호부조가 지난 20년간 우리 집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행되었는지 하객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나는 첫 장의 서두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낭독했다. 1998년 3월 처남 임승택 사업 부도로 인해 누나 집에 찾아와 무릎 꿇고 통곡함으로 3천만 원 차용해줌. 비고 임승택이 연말에 보너스 받으면 무조건 갚겠다고 약속함. 미상환. 2002년 8월 사촌형 임민우 강남의 학원비 및 촌지 자금 없다고 하여 외숙모까지 찾아와 빌어감으로 500만 원 차용해줌. 비고 명절 전까지 상환 약속함. 미상환. 2005년 10월 임승택 서울 대치동 아파트 매매 자금 부족으로 수부 계약금 가 모자란다 하여 대성 통곡함으로 1억 원 차용해줌. 비고 기존 주택 처분 즉시 상환 약속함. 미상환. 내가 한 줄씩 금액과 날짜를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외삼촌의 신체 구조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당장이라도 무대로 뛰어올라 장부를 뺏으려 했지만 무릎 연골이 풀렸는지 바닥에 볼품없이 주저앉았다. 장내의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수군거림은 거대한 파도처럼 확산되었다. 어머머, 저게 다 사실이야? 임씨가 저렇게 돈을 많이 빌려갔단 말이야? 장부 글씨 보니까 옛날 서체에다 날짜별로 도장까지 찍혀있네. 빼도 박도 못하겠어. 줄의 단상 옆에 서 있던 신부와 처가 식구들의 얼굴은 이미 흑빛이 되어 있었다. 일생 가장 화려해야 할 상류층 결혼식이 졸지에 추악한 막장 고발 프로그램이자 공개 채무 독촉장으로 변모했으니 그 충격은 상상 초월이었을 터다. 나는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장부를 쉴 새 없이 넘기며 폭로를 이어갔다. 2008년 외삼촌이 무조건 대박난다는 기획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아버지 퇴직연금 담보대출까지 받게 하여 3억 원 편취. 2012년 사촌형 임민우 대학 4년 등록금 및 유학자금 부족 명목으로 총 1억 2천만 원 지원 처리. 2016년 외삼촌 제네시스 신차 교체 비용 부족으로 5천만 원 차용. 2019년 외삼촌 해외 원정 도박 및 주식 리딩방 사기로 전 재산 날린 후 누나 바짓가랑이 붙잡고 자살 소동 벌여 1억 5천만 원 주선해줌. 수십 가지의 내역들이 대형 스크린을 채웠다. 아버지의 그 올곧고 정갈한 글씨체 뒤에 가려진 착취의 역사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위대한 천륜과 희생이라는 가식의 가면은 갈기갈기 찢겨 걸레짝이 되었다. 이 세 권의 장부에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외삼촌 임승택이 온갖 비열한 핑계로 저희 집에서 갈취하고 빨아먹은 총 137건이 채무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 건마다 제 순진한 아버지는 처남이 꼭 갚겠다고 함이라고 적어두셨죠. 나는 장부를 쾅소리 나게 덮으며 단상 아래 널브러진 외삼촌을 무섭게 노려보았다. 이 모든 금액의 총합은 정확히 6억 5,400만 원입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죠. 묻겠습니다. 외삼촌. 지난 20년간 이 돈 중에 단돈 10원이라도 우리 집에 갚으신 적이 있습니까? 너. 내 이놈. 저건 조작이야. 내 녀석이 나를 모함하려고 가짜로 만들어낸 위조 문서라고. 외삼촌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쉰 목소리로 절규했다. 조작이라고요. 나는 콧방귀를 꼈다. 이 서체는 제 엄마가 증인이고 여기 앉아 계신 일가 친척 어른들도 다 아는 아버지의 고유 필적입니다. 대조해보면 1초 만에 답 나옵니다. 게다가 모든 거액 송금건은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고스란히 금융거래 내역서로 남아 있습니다. 외삼촌, 원하시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112 형사고소 진행해서 경찰청 과학수사대에 필적 감정 맡기고 금융감독원 계좌 추적 들어갈까요?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형사고소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꽂히자 외삼촌은 풍선바람 빠지듯 완전히 고꾸라졌다. 얼굴이 사형수처럼 하얗게 변한 채 바닥을 기었다.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은 더 이상 그를 위대한 아버지나 헌신적인 남동생으로 보지 않았다. 가문의 피를 빨아먹고 누나 가정을 파탄낸 파렴치한 기생충이자 사기꾼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엄마는 멍하니 대형 화면의 글자들을 바라보다가
아비의 피눈물 섞인 글씨를 확인하곤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남편이 왜 임종 직전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 자식이 왜 목숨 걸고 재산을 신탁에 묶어 감추려 했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자신의 무지함과 친정만을 챙기던 편협함이 얼마나 멍청하고 죄스러운 짓이었는지 피눈물로 대가를 치르는 순간이었다. 자, 이제 전반전이 끝났으니 후반전 주제로 넘어가죠. 오늘 새신랑 임민우 군의 4억 원짜리 강남 신혼집 매매 자금 부족 사태에 대하여 나는 타깃을 신랑석의 사촌형 임민우로 돌렸다. 외삼촌 부부는 처가댁이 유통업 부자라 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 대출 없는 자가를 해 가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가 어르신들께 사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처가에서는 남들 하는 만큼 평범한 전세나 대출 낀 매매를 원하셨을 뿐 대출 없는 자가를 강요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외삼촌은 전 재산을 다 털었다고 하셨죠. 나는 말을 끊고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중계 카메라에 밀착시켰다. 내가 사설 흥신소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수한 사촌형 임민우의 불법 사채 계약서 원본 문서였다. 민우 형, 이 문서 아주 익숙하지? 강남의 사설 바카라 도박장에서 지른 빚 때문에 제3금융권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결국 조폭들이 운영하는 사채업자들에게 손을 대서 작성한 신체 포기각서 겸 사채계약서 사본이야. 나는 온몸을 바들바들 떠는 임민우를 향해 냉소를 날렸다. 원금 1억 원에 월 이율 5%. 이자가 이자를 낳아 현재 총 채무 액수만 3억 원에 육박하더군. 너희 가족이 사생결단으로 우리 집 유산 4억 원을 당장 내놓으라고 협박한 진짜 이유는 신혼집을 사기 위함이 아니라 내일 아침 당장 민우 형의 손목가지를 자르러 오겠다는 사채업자들의 칼날을 막기 위한 구멍 메우기용이었던 거야. 쿠르릉, 띵홀에 거대한 원자폭탄이 터진 듯한 소란이 일었다. 세상에, 사채라니. 도박 빚이었어. 저런 쓰레기 집안에 딸을 보낼 뻔했다니 미친 거 아니야? 신부의 아버지가 분노로 대가리가 터질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을 부르르 떨며 연단의 외삼촌 부부를 향해 사효, 사형, 선고를 내리듯 호통을 쳤다. 임승택. 이 사기꾼 악마 같은 자식들. 감히 내 귀한 딸을 너희 집 도박빚 청산용 제물로 삼으려 해? 이 결혼은 파혼이다. 당장 짐녀 처치해. 화를 주체하지 못한 장인은 오열하는 신부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고 식장 밖으로 행진해 나갔다. 처가댁 수십 명의 하객들 역시 쌍욕을 퍼붓며 썰물처럼 웨딩홀을 빠져나갔다. 수억 원을 들인 화려하고 웅장하던 결혼식장은 불과 10분 만에 가문의 추악한 범죄 자백 현장이자 사기극의 처참한 잔해로 전락했다. 무대 위에는 영혼이 가출한 채 주저앉은 외삼촌, 도살장 끌려온 소처럼 떨고 있는 사촌형, 그리고 미친 여자처럼 머리를 풀어 헤친 외숙모 3인조만 남았다. 나는 카메라 앞으로 다가와 장부와 사채 서류들을 챙겨 가방에 넣은 뒤 그들이 앉아있는 혼주석 테이블 앞으로 다가갔다. 포장 상자를 그들의 면상 앞에 쾅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외삼촌, 형, 내가 준비한 이 특급 신혼 선물 마음에 드십니까? 공구, 응징. 신부 측 하객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웨딩홀은 지옥의 묵시록을 방불케 했다. 사방에 널브러진 꽃장식과 깨진 유리잔, 그리고 남겨진 임시 가문 친척들의 공포와 수치심 섞인 눈빛들이 식장을 가득 채웠다. 조금 전까지 나를 인간 쓰레기로 몰아가던 이모와 고모들은 단 한 명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테이블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정신을 차린 외숙모가 먼저 미친 개처럼 단상에서 뛰어내려 내게 돌진했다. 손톱을 세워 내 얼굴과 목덜미를 사정없이 긁어대며 아각소리를 질렀다. 한지우. 이 천하의 호로자식아. 내 녀석이 우리 민우 인생을 송두리째 도륙냈어. 우리가 너한테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 중요한 날에 집안을 망쳐놓느냐 말이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뺨과 목에 시뻘건 핏자국과 상처가 남았지만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짐승의 단명을 보듯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엄마 역시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는지 무대 위로 뛰어올라와 외숙모를 거칠게 밀쳐냈다.
하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엄마는 나를 돌려세우며 후회와 분노, 그리고 가문의 수치심이 극에 달한 복잡한 목소리로 내 어깨를 흔들었다. 지우야, 아무리 외삼촌 가족이 잘못을 저질렀기로서니 어떻게 수백 명 앞에서 이런 잔인한 방식을 쓸 수가 있어. 이제 내 사촌 형은 세상 밖으로 고개도 못 들고 살 텐데 임씨 가문의 명예는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 파국 속에서도 엄마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가짜 가문의 명예와 친정의 안위가 발을 붙이고 있었다. 나는 엄마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다. 내 영혼에 남아있던 모성애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완전한 제로가 되는 순간이었다. 엄마, 명예는 스스로 쟁취하는 거지 남이 구걸해주는 게 아닙니다. 저 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빠가 남기신 우리 모자의 생명줄을 속여 뺏으려 했을 때 저들은 우리 집 명예를 생각했습니까? 저들이 엄마를 부추겨 단식 소동을 벌이게 하고 가문의 힘으로 절 불효자로 매장하려 했을 때 저들이 우리 모자의 얼굴을 생각했냐고요.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대한 바위처럼 무겁게 엄마의 고막을 짓눌렀다. 그건 엄마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뒷걸음질을 쳤다. 그때 의자 옆에 널브러져 있던 외삼촌 임승택이 이성을 상실한 멧돼지처럼 눈에 핏발을 세우고 고함을 지르며 내게 돌진했다. 이 독사 같은 새끼, 내 손으로 찢어 죽여버리겠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새끼의 발악이었다. 그러나 그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기도 전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호텔 보안 요원 서넛이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맺히고 사지를 완벽하게 결박했다. 고객님, 이 자리에 내빈들이 계십니다. 계속 난동 부리시면 업무방해 및 폭행상해죄로 즉시 현행범 체포 조치하겠습니다. 체포. 하하하. 차라리 감옥에 보내다오. 외삼촌은 바닥에 눌린 채 침을 뱉으며 저주를 퍼부었다. 경찰 부르시게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유나는 바닥에 외삼촌을 내려다보며 사늘하게 조소를 던졌다. 영장 들고 온 형사들 앞에서 합리적으로 따져봅시다. 20년간 빌려간 6억 원의 채무이행이 우선인지 아니면 고의 기망에 의한 유산 가로채기 예비음모죄가 우선인지 전산망 돌려보면 답 나오겠네요. 형사처벌이라는 단어가 물리적으로 뇌리를 스치자 외삼촌의 신체는 에너지를 잃고 굳어버렸다. 사채업자들에게 당하기 전에 교도소로 직행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한 것이다. 사촌형 임민우는 결혼식 시작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한 채 턱시도를 입은 마네킹처럼 서 있었다. 처가의 파혼 선언, 도박빚과 불법 사채의 전국적 커밍아웃, 그리고 인생의 영원한 파멸이 불과 몇 분 만에 이 나약한 한량을 정신적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오만함이나 비아냥은커녕 거대한 심의 괴물을 마주한 듯한 원초적인 공포와 절망만이 넘실거렸다. 나는 그 쓰레기들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가방을 맨 채 무대를 내려왔다. 이 위대한 복수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다. 옆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엄마의 손목을 잡았다. 엄마는 차마 내 눈을 마주하지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엄마에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한마디만 던졌다. 집으로 가시죠. 귀가하는 차 안은 무덤 속처럼 고요했다. 공기의 압력 때문에 고막이 아플 지경이었다. 엄마는 수십 번 내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려 했으나 이내 포기했다. 엄마의 대가리 속에 자리 잡고 있던 20년간의 세계관이 오늘부로 원자 단위로 박살난 것이다. 자신이 목숨처럼 아끼고 헌신하던 친정동생의 본질이 사실은 가문의 고혈을 빨아먹는 흡혈귀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고 불효자라 욕하던 친자식이 홀로 외롭게 아버지를 대신해 가문을 수호하는 진짜 영웅이었다는 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거실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끄끄거리며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다. 이번 눈물에는 과거의 억울함이나 분노는 없었다. 오직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자식을 향한 미안함, 그리고 스스로의 멍청함에 대한 처절한 자책만이 가득했다. 나는 서재에서 가져온 3권의 비밀 장부를 엄마 앞 유리 테이블에 쾅소리 나게 올려놓았다. 엄마, 눈이 있으면 똑똑히 보세요.
엄마의 그 대단한 친정 가문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아빠가 평생을 어떻게 모욕당하며 인기탄성, 긴내 하셨는지 한자 한자 읽어보시라고요. 엄마는 사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다. 남편의 필적, 자신이 알았던 혹은 감춰졌던 그 수많은 채무 명세들이 슬라이드 필름처럼 전개되자 엄마의 흐느낌은 이내 대성통곡으로 바뀌었다. 내가 매형을 죽였어. 내가 미친년이야. 뱀을 키우고 있었어. 지우야, 이 엄마를 죽여라. 내가 죄인이다. 엄마는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나는 달래주지 않았다. 이 피눈물 나는 각성과 영혼의 파괴야말로 엄마가 인간으로서 남은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연옥의 불길이었기 때문이다. 딱지가 앉으려면 상처의 고름을 완전히 짜내야 하는 법이다. 그날 밤 엄마는 안방에서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튿날 아침, 내가 출근을 위해 거실로 나왔을 때 엄마는 이미 소파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눈은 밤탱이처럼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흐릿함 없이 아주 맑고 또렷하게 살아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으로 걸어왔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태도는 한없이 경건했다. 지우야, 이 못난 엄마가 잘못했다. 너에게 죽을 죄를 지었어. 말을 마친 엄마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나는 깜짝 놀라 엄마의 겨드랑이를 가로채 일으켜 세웠다. 가슴속에 만감이 교차했다. 엄마, 다 끝난 일이에요. 안 끝났다. 엄마는 고개를 격렬하게 흔들며 눈물을 쏟았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구석은 이미 저 괴물들 손에 뼈 한 조각 안 남고 도륙당했을 거야. 내가 내 손으로 내 가정을 파멸시킬 뻔했어. 딩동, 딩동. 그때 고요한 아침의 정막을 깨고 현관 인터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벽면 모니터 화면을 확인해 보니 문 밖에 서 있는 자들은 다름 아닌 외삼촌 임승택과 사촌형 임민우 부자였다. 불과 하룻밤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듯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했고 초점 없는 눈동자에는 파멸의 기운이 가득했다. 내 등 뒤에 엄마는 저들의 실루엣을 보자마자 경기를 일으키듯 내 등 뒤로 급히 숨었다. 보아하니 목숨 구걸하러 온 모양새였다. 하지만 이 잔혹한 체스 게임의 진짜 오프닝은 이제부터였다. 10. 청산. 현관문을 열자 아파트 복도에 차갑고 퀴퀴한 냄새가 거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문 앞에 서 있는 임승택과 임민우 부자에게선 과거의 오만방자함이나 기고만장하던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외삼촌의 머리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듯 헝클어져 있었고 정장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노숙자나 다름없었다. 사촌형 역시 고개를 가슴팍에 처박은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내 목소리는 드라이아이스처럼 차가웠고 문틀을 붙잡은 채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일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외삼촌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얼굴에 억지로 짜낸 미소는 차라리 가면보다 기괴했다. 지우야, 우리가 내 엄마랑 너한테 석고대 죄하러 왔다. 그는 옆에 임민우의 등을 억세게 밀쳤다. 쿵. 사촌형 임민우가 내 앞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대리석 바닥에 대가리를 박았다. 고모. 지우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인간이 아니라 짐승 새끼였다. 악질 사체에 손을 대고 돈독이 올라 외삼촌 유산까지 가로채려 모의했다. 제발 천륜을 생각해서 이번 한 번만 목숨만 살려다오. 제발. 그는 소리치며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기 시작했다. 짝, 짝 소리가 복도에 울리며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부어올랐다. 내 등 뒤에 숨어있던 엄마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자 오랜 가스라이팅의 습관 때문인지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듯했다. 엄마는 고개를 살짝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야, 너 왜 이래? 일단 일어나라. 외삼촌 역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아들 옆에 쿵소리 나게 무릎을 꿇으며 통곡을 시작했다. 누님, 다 내 죄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고 돈에 눈이 멀어 매형과 누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소.
나를 쳐 죽여주시오. 마음이 풀릴 때까지 때려 가두시오. 하지만 우리 민우는 살려야 하지 않겠소. 아직 30도 안 된 어린 핏줄인데 조폭 사채업자들 손에 시체로 발견되게 둘 순 없잖소. 외삼촌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쿵쿵 소리를 냈다. 이마에서 이내 핏물이 배어나왔다. 완벽하게 연출된 눈물의 신파극이자 신체 자해를 무기로 한 동정심 구걸 작전이었다. 엄마의 약한 심성을 이용해 마지막 남은 신탁 자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그 빚쟁이 조폭 새끼들이 그랬단 말이오. 오늘 정오까지 4억 원 입금 안 시키면 민우 녀석의 오른쪽 손목을 잘라 광안리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소. 누님, 지우야. 사람 목숨은 살려야지 않겠니? 외삼촌이 복도가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다. 엄마의 안색이 순간 사시나무처럼 질렸다. 내 옷소매를 다급하게 붙잡으며 애원조로 속삭였다. 지우야, 저러다 진짜 사람 죽는 거 아니냐? 그래도 어떻게 도우면 안 될까? 친척인데. 나는 고개를 돌려 엄마를 얼음 같은 눈으로 쏘아보았다. 엄마,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하세요. 저자들이 어제 식장에서 우리 집을 파멸시키려 했을 때 저들이 우리 모자의 목숨을 걱정했습니까? 아빠 돈 다 털어먹고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아 구걸하게 되었을 때 저 인간들이 우리 걱정 단 1초라도 했을 것 같냐고요. 엄마는 내 서슬퍼런 일갈에 입을 다물었다. 나는 다시 고개를 돌려 바닥에서 피를 흘리는 부자를 내려다보았다. 당신들을 지옥에서 꺼내줄 용이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에 두 사람의 초점 없는 눈동자에 순간 오아시스를 만난 듯한 탐욕의 불꽃이 번쩍였다. 하지만 내 조건 수락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천천히 읊조렸다. 조건. 100개든 10,000개든 다 적으마. 말만 해라. 외삼촌이 다급하게 외쳤다. 첫째, 나는 손가락 하나를 펼쳤다. 아버지 장부에 적힌 가문의 채무 총액 6억 5,400만 원, 원금과 이자를 단돈 10원도 남김없이 전액 상환하십시오. 이자율은 법정 최고 상환 이율인 연 20% 복리로 계산합니다. 전산으로 정확히 산출해 드릴 테니 그 돈이 완벽하게 입금되기 전까지 그 어떤 자금 지원도 논하지 마십시오. 부자의 표정이 순간 화석처럼 굳어버렸다. 현재 사채 독촉으로 장기까지 팔아야 할 마당에 6억이 넘는 옛날 돈을 무슨 수로 부활시킨단 말인가. 지우야, 우리 지금 당장 밥 먹을 돈도 없아. 집도 절도 없는데 무슨 수로? 외삼촌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돈이 없으면 집을 파세요. 내가 비웃었다. 당신들이 현재 살고 있는 대치동 40평형 아파트, 그거 살 때 대가리 구멍 메워준 게 우리 아빠 돈 1억 원이었습니다. 당장 공인중개사 불러서 금매로 던지면 사채빚 3억 정리하고도 우리 집에 갚을 돈 2억 원 이상은 확보되겠네요. 안 돼. 그 집은 절대 못 팔아. 복도 계단 스피커 너머로 숨어있던 외숙모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내려왔다. 그 집은 민우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신혼집이었단 말이야. 그거 팔면 우린 지하 단칸방 가란 말이냐? 당신들이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든 지하 단칸방을 가든 그건 내 알바 아닙니다. 나는 무표정하게 말을 받아쳤다. 이것이 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불응시 계약은 파기입니다. 외삼촌은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었다. 내가 자신들을 완벽하게 도살할 생각임을 깨달은 것이다. 좋다. 팔마. 오늘 당장 부동산에 집 넘기마. 그는 이가 부서질 듯 받아들였다. 둘째, 나는 두 번째 손가락을 폈다. 주택 처분 후 사채를 끄고 남은 잔액은 우리 계좌로 직행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녀 채무 잔액 4억 원에 대하여 향후 10년간 자필 채무 이행각서 및 월별 상환 계획서를 작성하십시오. 해당 문서는 내일 아침 서초동 공증인 사무소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강제집행 공증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셋째, 나는 그들의 눈동자를 찔러버릴 듯 쳐다보았다. 오늘부로 당신들 3인조는 우리 집 반경 10km 이내에 접근 금지입니다. 연락처, SNS, 가문 대소사를 포함해 영원히 의절입니다.
인간 한지우와 임서현의 인생에서 당신들은 오늘부로 사망 처리입니다. 동의합니까? 세 가지 조건은 저들을 합법적으로 지옥의 나락에 처박아 평생 노예처럼 일하게 만드는 연쇄 사슬이었다. 향후 우리 삶의 단일 밀리미터의 빨대도 꽂지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작업이었다. 외삼촌은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갔다.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깨달은 것이다. 좋다. 서명하마. 말로는 안 믿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미리 인쇄해 둔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 문서와 인감 도장 날인 서류를 복도 바닥에 던졌다. 지금 당장 지장을 찍고 서명하십시오. 나의 압박 수위 앞에 외삼촌과 사촌형은 피가 섞인 손가락으로 각 조항에 지장을 찍고 서명을 완료했다. 나는 문서를 회수의 상태를 점검했다. 좋습니다. 약속대로 조폭 사채업자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이드를 드리죠. 그게 뭔데? 돈은 안 주는 거냐? 외숙모가 따졌다. 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불법 사채 및 강력범죄 신고 접수하세요. 나는 덤덤하게 말했다. 대한민국 법은 사설 사채업자들의 불법 고리대금업과 협박범죄를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동안 받은 협박 문자, 녹취록 들고 수사관 찾아가면 오늘 오후 안으로 그 조폭 새끼들 유치장에 수감 처리됩니다. 물론 형들이 저지른 도박빚 원금과 법정이자는 집을 팔아서 합법적으로 청산해야 정답이겠죠. 말을 마친 나는 후퇴하여 현관문을 닫으려 했다. 외숙모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문틀을 붙잡았다. 한지우, 너 정녕 이렇게 천벌받을 짓을 할 거냐? 우린 피를 나눈 가족이야. 가족, 나는 그녀의 손가락을 차갑게 떼어내며 선언했다. 당신들이 내 아버지의 피눈물 섞인 유산을 털어먹으려 음모를 꾸민 그 순간부터 우린 남이었습니다. 쾅. 문이 닫히고 저들의 악에 바친 비명과 통곡 소리는 완전하게 단절되었다. 거실 안, 엄마는 넋이 나간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우야, 정말 저대로 내버려 둘 셈이냐? 엄마, 나는 엄마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다. 난 저들을 파멸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합법적으로 치르게 인도한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돈을 내주었더라면 저들의 도박 중독과 사채 규모는 더 커져 결국 우리 집까지 통째로 삼켰을 겁니다. 이제 스스로 집을 팔고 밑바닥에서 일하며 죗값을 치르는 것만이 저들이 인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빠가 원하시던 진짜 정의입니다. 엄마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이윽고 길고 무거운 한숨과 함께 내 손등을 포개어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다 컸군. 내 아빠보다 훨씬 장하고 든든해. 10일, 1년 후의 가을. 현관문이 닫힌 후 내 안에서 차오른 것은 통쾌한 복수의 카타르시스가 아닌 뼈가 아려오는 깊은 피로감이었다. 천륜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탐욕의 잔혹극은 막을 내렸지만 가슴에 남겨진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 외삼촌 가족은 결국 주택처분 압박과 사채업자들의 위협을 이기지 못하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및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검찰과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불법 고리사채 조직은 일망타진되었고 저들이 진 빚은 법정 이자율 내로 재조정되었다. 내 예측대로 대치동 아파트는 즉시 급매물로 처분되었고 외삼촌은 사채 잔액을 청산한 뒤 남은 전 재산 3억 5천만 원을 정확하게 내 계좌로 송금해왔다. 아버지가 남기신 장부 대금을 상환하기 위한 1차 상환 자금이었다. 스마트폰의 입금 알림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나는 액정을 엄마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엄마는 그 긴 숫자의 배열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돈에다 아빠가 신탁에 묶어둔 자산이 있으니 이제 엄마의 노후는 은퇴 후에도 천국 수준입니다. 내가 덤덤하게 말했다. 엄마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목소리는 아주 잔잔했다. 지우야, 이 돈 엄마는 안 받는다. 내 아빠가 평생 피땀 흘려 지켜낸 돈이자 내가 목숨 걸고 수호해낸 가문의 재산이야. 오늘부로 이 집안의 가장은 너다. 모든 자산 관리와 결정권은 내가 가져라.
이번 사건을 겪으며 엄마는 완전히 다른 인격체로 거듭났다. 과거 귀가 얇아 친정만 챙기고 내게 호통을 치던 표독스러운 중년 여성의 모습은 사라졌다. 오직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깊은 신뢰, 그리고 전적인 의존만이 가득한 품격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나는 거절하지 않고 왕관을 이어받았다. 내가 이 가정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기둥이 되어 주어야만 엄마가 정신적으로 온전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나는 가문의 자산을 전면 재배치했다. 아버지가 남기신 원금 9억여 원은 신탁회사 계좌에 철저하게 밀봉해 두었다. 이것은 우리 가정의 보루이자 신성불가침의 성역이었다. 외삼촌이 상환한 3억 5천만 원 중 일부를 활용해 오래된 아파트를 최고급 인테리어로 전면 리모델링했고 엄마가 노래를 부르던 최고급 안마의자와 가전제품을 들여놓았다. 자녀 자금은 주거래 은행의 고금리 정기예금과 포트폴리오 분산을 통해 안정적인 대형 우량주에 장기 투자 처리했다. 우리의 삶은 빠른 속도로 궤도에 진입했고 과거보다 훨씬 풍요롭고 평화로웠다. 흡혈귀 같던 외삼촌 가족의 기생과 가스라이팅이 청소되자 집안에는 기분 좋은 청량감만이 맴돌았다. 나와 엄마의 관계 역시 이 평화 속에서 서서히 치유되었다. 주말이면 함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았고 저녁 식사 후 단지 내 산책로를 걸으며 소소한 담소를 나눴다. 엄마는 동네 주부들의 시시콜콜한 수다를 전했고 나는 직장에서 있었던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했다. 우리는 서로 묵시적으로 그 추악했던 과거의 기억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오직 찬란한 미래만을 향해 걸어갔다. 반면 외삼촌 일가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다. 강남 아파트를 빼앗긴 그들은 경기도 외곽의 낡고 좁은 연립주택 반지하방에 둥지를 틀었다. 나이가 많고 기술이 없던 외삼촌은 매일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일용직 노가다 판을 전전하며 육체노동을 감내해야 했고 외숙모 역시 동네 중형마트의 시급제 캐셔로 취업해 하루 종일 다리가 부어라 일해야 했다. 평생을 우리 집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자산가 흉내를 내던 두 노인이 생계를 위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가장 비참한 것은 사촌형 임민우였다. 결혼은 완전히 파탄났고 가문을 파멸로 이끈 주범이라는 낙인과 함께 수억 원의 자녀 채무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대기업 취업은커녕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동네 골목 횟집에 서빙 아르바이트로 취업해 매일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며 남들의 무시와 욕설을 받아내고 있었다. 그들은 공증된 약정서에 따라 매달 꼬박꼬박 150만 원의 상환금을 내 계좌로 송금해왔다.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번 노동의 대가이자 자존심의 잔해였다. 남은 3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 저들은 남은 평생을 노예처럼 부역해야 할 터였다. 어느 날 퇴근길에 아파트 상가 앞에서 과거 내게 대가리가 터지도록 훈수를 두던 동네 왕 여사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 안색이 굳어지며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가식적인 위로를 건넸다. 아이고, 지우 총각. 들리는 소문에 삼촌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며. 참 안 됐어. 아무리 돈이 원수라지만 피부치인데 총각이 조금 너무 과하게 매정했던 건 아닌가 싶어. 쯧쯧. 나는 그녀를 멈춰 세우고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왕 아주머니, 바늘이 자기 심장에 직접 꽂히기 전까지는 그 고통의 크기를 절대 모르는 법입니다. 작년에 아주머니께서 제게 천륜을 논하며 대인배처럼 양보하라고 혀를 차셨을 때 만약 제가 그 멍청한 대인배 흉내를 냈더라면 지금 저 반지하방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썩어가고 있는 사람은 저와 제 엄마였을 겁니다. 남의 가정사에 얄팍한 훈수 두기 전에 아주머니 자식 간수나 잘하세요. 왕 여사는 내 섯을 펄어닐침에 숨이 턱 막힌 듯 안색이 흑빛이 되어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그렇다. 이 잔혹한 세상에 타인의 고통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대인배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스스로 강해져 스스로를 구원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법이다. 나는 이 잔혹한 대서사시가 여기서 완전한 마침표를 찍은 줄 알았다. 우리 가문과 저들은 영원히 만나지 않는 평행선이 되어 각자의 지옥과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내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하수구 생명체들이 가진 탐욕의 크기와 집착의 깊이였다. 결혼식이 파탄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던 어느 가을날, 내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던 의외의 인물이 예고 없이 내 사무실 빌딩 앞으로 찾아왔다. 다름 아닌 사촌형 임민우와 혼인 신고 직전 파혼했던 그 대치동 처가댁의 신부였다. 그녀의 얼굴은 과거의 화려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유령처럼 초췌해져 있었지만 두 눈동자만큼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겠다는 타오르는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기괴하게 웃더니 내 가방끈을 붙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충격적인 비밀을 속삭였다. 외삼촌 임승택 일가를 다시 한번 지옥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로 처박아 영원히 생매장해 버릴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피비린내 나는 가문의 비밀이었다. 12. 최종장, 덫 안의 덫.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다시 한 달이 지났다. 사촌형 임민우가 처참하게 무너진 이후 우리 집과 반지하로 쫓겨난 외삼촌 일가와의 관계는 절대 영도 이하로 동결되었다. 엄마는 매일 밤 거실에서 한숨을 내쉬며 나를 원망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비록 외삼촌의 죄악을 확인하긴 했으나 여전히 핏줄에 대한 미련과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자식 교육 잘못 시켜 남동생 가문을 도륙낸 냉혈한 애미라는 뒷담화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나날이 피폐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다. 외삼촌 무리는 각서의 효력 때문인지 더 이상 대놓고 찾아와 깽판을 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문의 공기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기괴한 압박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저들이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리 없다는 직감이 내 이성을 자극했다. 저들은 단 한 번의 강력한 한방, 내가 법이고 신탁이고 간에 무조건 돈을 싸들고 나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치트키를 기획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추악한 승부수는 사촌형의 원래 결혼 예정일이었던 날의 주간에 가동되었다. 그날 오후, 한창 회사에서 중요한 기획서 보완 작업을 하던 중 스마트폰 진동과 함께 엄마의 번호가 화면에 떴다. 수화기를 귀에 대자마자 들려오는 소리는 이성이 완전히 날아간 상태의 기괴한 비명과 통곡이었다. 지우야. 회사고 뭐고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큰일 났다. 내 외삼촌이. 삼촌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본능적으로 거대한 음모가 시작되었음을 감지했다. 조폭 사채업자들이 저들의 장기를 털러 들이닥친 것인가, 아니면 임민우가 또 다른 자살 소동이라도 벌인 것인가. 나는 즉시 반차를 내고 택시에 올라타 집으로 폭풍처럼 질주했다.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방어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집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 예상 시나리오를 아득히 초월해 있었다. 물리적인 타격이나 가구 파손은 없었다. 거실 바닥에는 엄마와 외숙모가 마치 상을 당한 미친 여자들처럼 부둥켜 안고 방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판 위에는 안색이 시체처럼 노랗게 뜬 외삼촌 임승택이 초점 없는 눈으로 주저앉아 있었고 그의 손에는 대형 대학병원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백색 서류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다가가 가방을 던지며 무겁게 다그쳤다. 외숙모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면상을 들어 나를 향해 처절하게 부르짖었다. 지우야, 내 삼촌이 이제 죽는다. 병원에서 암이란다. 간암 말기.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대. 뭐라고요? 나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다. 나도 모르게 외삼촌의 손에 쥐어있던 진단서를 거칠게 빼앗아 눈으로 훑었다. 국내 최고 권위의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직인과 함께 간세포암종, HCC, 사기, 폐 및 림프절 다발성 전이라는 붉은색 질병 코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인가. 불과 몇 주 전까지 식장에서 내게 주먹질을 하려 들던 인간이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다니. 교수님이 이미 수술 카드는 물 건너갔고 오직 스위스산 신형 표적 항암제랑 특수면역 치료만 연명 치료가 가능하다는데 그 약값이 한 달에만 수천만 원이래. 게다가 비급여라 실손보험도 적용 안 된다네. 우리 반지하 처지에 그 거액을 무슨 수로 구하냔 말이다. 지우야,
외숙모가 가슴을 쥐어짜며 통곡했다. 엄마 역시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을 기며 애원했다. 지우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봐라. 내 삼촌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어. 돈은 썩어 문드러지는 종이 쪽지지만 사람 목숨은 하나뿐이잖니. 내 아빠가 유산을 남긴 것도 이럴 때 가족 살리라고 남겨둔 거야. 지금이 바로 그 가장 긴급한 순간 아니냐. 제발 그 대단한 신탁인지 뭔지께서 삼촌 약값 좀 대다오. 이 엄마가 평생 너한테 빌마. 제발 내 동생 좀 살려줘. 나는 소파 위에 외삼촌을 응시했다. 하룻밤 사이에 자그마치 20년은 늙어버린 듯 피부는 푸석했고 눈동자는 황달기가 돌아 누렇게 변해 있었다. 온몸에서 죽음의 악취가 풍기는 듯했다. 가슴속에서 이성과 감성이 핵융합을 일으키며 전쟁을 시작했다. 비록 가문의 고혈을 빨아먹은 천하의 파렴치한 인간이었지만 내 고륙이자 엄마의 하나뿐인 동생이었다. 저자가 내 눈앞에서 고통스럽게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데 내가 단지 돈 몇 푼 아끼자고 모른 척 방관한다면 난 인간인가 괴물인가.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의 무게, 비밀 장부의 상처, 그리고 눈앞에 처참한 말기암 환자라는 물리적 실체가 뇌리를 사정없이 난도질했다. 지우야. 이 삼촌이 과거에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다. 내가 돈독이 올라 누나랑 조카 눈에 피눈물을 냈어. 나 벌받은 거다. 외삼촌이 가라앉은 쇳소리로 울부짖으며 소파에서 굴러떨어져 내 발등 위에 대가리를 찧었다. 하지만 나 아직 죽고 싶지 않아. 우리 민우 결혼해서 손주 여석 재롱 부리는 거 딱 한 번만 보고 죽고 싶다. 나 좀 살려다오 조카야. 은혜는 다음 생에 소가 되어서라도 갚으마. 처절한 석고대죄이자 생명 구걸이었다. 결국 내 차가운 이성의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는 자산을 저들의 사기극에서 지키라 하셨지 천륜이 절멸하는 고통 속에서 외면하라 하진 않으셨을 터다. 만약 오늘 외면한다면 엄마는 남은 평생 나를 살인자로 저주하며 살아갈 것이 분명했다. 좋습니다. 나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돈, 집행하겠습니다. 단, 약값과 병원 업무가 결제 대금으로만 직접 송금 처리됩니다. 모든 지출은 병원 측 정식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가 실시간으로 신탁회사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내 선언이 떨어지기 무섭게 엄마와 외숙모는 세상을 얻은 듯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껴안았다. 오냐, 오냐. 내 자식 지우가 역시 속이 깊은 영웅이었어. 외삼촌 역시 내 손을 붙잡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만큼은 나 역시 인간으로서 올바른 구원의 선택을 내렸다고 믿었다. 자산보다 소중한 가치는 생명이라는 진리에 도달했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기꾼들이 파놓은 가장 사악하고 심오한 덫의 입구였다. 외삼촌의 연명치료 조율을 핑계로 사촌형이 원래 결혼식 날짜는 어수선하게 지나갔다. 나는 신탁계약서의 특약조항, 즉 수혜자의 긴급의료 자금 집행 조항을 가동하기 위해 로펌의 강 변호사 및 신탁 매니저와 긴급 연락망을 구축하고 대형 병원 의사소견서 등 행정서류를 구비하느라 정신없이 업무에 매달렸다. 취소 불가능 신탁의 자금을 깨는 절차는 미국 연방은행 업무만큼이나 까다롭고 철저했기 때문이다. 내가 방 안에서 수십 장의 영문계약서와 법률 조항을 대조하며 서류 작업에 몰두하고 있던 그때 거실에서 엄마가 벽에 걸린 내 비상용 지갑에서 은행 카드를 날카롭게 가로채며 급하게 신발끈을 매기 시작했다. 엄마, 갑자기 카드는 왜 챙겨서 어디 가시게요? 내 외삼촌 지금 당장 내일 아침 투약할 항암제 예치금 1,000만 원이 급하다는데 너 그 복잡한 법률 신탁인가 뭔가는 세워라 내워라 서류 검토만 하고 있잖니. 내가 은행 가서 지우 내가 예전에 비상금으로 넣어둔 그 1,000만 원짜리 생활비 카드에서 돈 좀 인출해서 우선 병원으로 쏠란다. 그건 4명의 통장이니까 당장 인출 가능하잖아. 엄마가 다급하게 쏘아붙였다. 엄마는 내가 과거에 임시방편으로 준 1,000만 원 예치 카드가 자신의 유일한 특권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당시 큰 의심을 하지 않았다. 어차피 그 카드는 엄마의 일상생활비 전용 카드였고
거액의 원금 9억 원은 신탁 수탁 계좌에 철저히 밀봉되어 있으니 엄마가 은행 창구 아니라 전산망 전체를 해킹해도 인출이 원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단지 인도에 차 조심하라는 당부만 전한 채 다시 계약서 검토에 고개를 박았다. 그러나 정확히 1시간 후 내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고막이 터질 듯한 사이렌 음동과 함께 요동치기 시작했다. 수신 화면에는 엄마의 번호가 찍혀 있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스피커폰을 뚫고 나오는 것은 작년 결혼식장 폭로 당시보다 수천 배는 더 악에 바치고 이성이 하얗게 타버린 엄마의 광기 어린 절규와 비명이었다. 한지우. 너 이 천하의 사기꾼 위선자 자식아. 지금 당장 강남 연합은행 본점으로 기어와. 내 아빠 전 재산 어디 갔어? 9억 6,400만 원 어디로 돌배 돌린 거야? 왜 은행 창구 직원이 이 카드 잔액조차 단돈 8천 원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집 돈 다 들고 튄 거지, 이 도둑놈 자식아. 머릿속에 시커먼 번개가 몰아쳤다. 본능적으로 전산망에 거대한 해킹이나 오류가 발생했음을 직감했다. 엄마가 들고 간 카드는 분명 잔액이 1,000만 원 안팎이어야 정상이었다. 그리고 진짜 9억 원은 신탁 계좌에 묶여 있는데 왜 엄마는 창구에서 총액 전체가 증발했다고 저 지랄을 떠는 것인가. 나는 코트도 챙기지 못한 채 전속력으로 빌딩을 뛰어나와 은행 본점으로 폭풍 질주했다. 은행 로비 창구 앞은 이미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엄마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은행 VIP 대면실 매니저의 멱살을 붙잡고 쌍욕을 퍼붓고 있었고 청원 경찰 둘이 그녀를 억제하느라 땀을 흘리고 있었다. 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VIP실 안으로 난입하자 엄마는 내 면상을 보자마자 테이블 위에 무거운 유리 명패를 들어 내 머리를 향해 풀스윙을 날렸다. 다행히 몸을 날려 피했지만 명패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이 호로 자식아. 내 돈 내놔. 내 남편이 남긴 9억 원 어디다 숨겼어. 내 놈이 혼자 강남 빌딩이라도 사려고 엄마를 기망한 거지. 나는 분노한 엄마의 양팔을 억세게 결박하며 창구의 자산관리 팀장에게 고함을 쳤다. 팀장님. 대체 전산망 매칭이 어떻게 된 겁니까? 수탁 계좌에 묶인 신탁 자산이 왜 일반 카드 조회에서 털렸다고 나오는 건데요? 금융자산 팀장은 식은땀을 닦으며 내게 전산 모니터 캡처 서류석 장을 조심스럽게 밀어밀었다. 한지우 고객님, 자산 매칭 오류가 아닙니다. 자산 신탁은 완벽하게 살아있습니다만 문제는 어머니께서 들고 오신 그 생활비 전용 체크카드 말입니다. 바로 어제 새벽 2시경 모바일 오픈뱅킹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카드의 모바일 일회성 비밀번호 OTP가 전면 재발급되었고 계좌에 들어있던 잔액 9,600만 원 전체가 필리핀 마닐라 사설 환치기 계좌로 전액 분산 송금 완료되었습니다. 명예 주인이신 어머니의 공인인증서와 스마트폰 기기 인증까지 완벽하게 통과된 정상 거래라 은행 측에선 면책 조항에 해당합니다. 뭐라고요? 심장이 물리적으로 정지하는 충격이었다. 잔액이 왜 9,600만 원이었단 말인가? 아차, 깨달음이 뇌리를 스쳤다. 지난 몇 달간 외삼촌 일가가 각서에 따라 우리 계좌로 매달 송금해 오던 청산자금 1억 5천만 원 중 일부가 고스란히 저 생활비 전용 서브 계좌에 누적 예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즉, 외삼촌 부자는 자신들이 상환한 돈과 비상금을 포함해 약 1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엄마의 스마트폰 오픈뱅킹 패스워드를 훔쳐간 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바로 그때 내 손바닥 안에 스마트폰 화면이 꺼지며 발신자 제한 번호로 거대한 진동이 시작되었다. 나는 사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마이크를 귀에 밀착시켰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과거의 초라함이나 패배자의 비굴함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천인공로할 광기와 승리감에 도취한 사촌형 임민우의 비열한 웃음소리였다. 하하하. 지우야, 안녕. 은행 창구에서 고모 깽판 치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 기분이 어때? 목구멍에서 피비린내가 치밀었다. 인민. 이 개만도 못한 새끼, 내 놈 짓거리였어?
공인인증서랑 스마트폰 OTP 보안 카드는 어떻게 해킹한 거야? 해킹. A. 명색이 컴퓨터공학 전공자인 나를 모욕하지 마. 민민우는 담배를 깊게 빠는 소리를 내며 조롱했다. 지난 몇 주간 우리 위대한 아버지께서 간암 말기 시한부 환자 연기 펼치시느라 탕정에서 황달 유발제랑 간 수치 조작 약물 치사량 넘게 처먹으며 목숨 걸고 고모 눈물 짜내시던 거 기억하지? 고모가 감동 먹어서 안방에서 삼촌 부둥 켜안고 통곡하며 밤샘 문병하실 때 내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고모 스마트폰 가볍게 가져다가 원격 스파이 앱 깔고 공인인증서 복사하는데 딱 3분 걸렸어. 아산병원 진단서 서류 양식? 그거 포토샵 레이어 합성하는데 단돈 10분이면 충분하더라고. 하하하. 눈앞이 완전히 캄캄해졌다. 암투병도, 진단서도, 석고대죄도 전부 저 악마 일당이 우리 집 생활비 계좌에 현금 1억 원을 통째로 털어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획한 단막극이었던 것이다. 자, 이제 전반전 현금 수거는 끝났고 본격적인 후반전 메인 게임을 시작해야지. 임민우의 목소리가 순간 연쇄살인마처럼 가라앉으며 섬뜩한 사형, 선고를 던졌다. 내 녀석이 대가리가 좋아서 진짜 원금 9억 원은 법적 신탁인지 뭔지로 묶어놔서 전산망으로는 터치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아날로그 방식을 쓰기로 합의를 봤어. 지금 내 위대한 외삼촌 임승택 씨가 고모 스마트폰으로 긴급 문자를 보내서 약값이 기적적으로 확보되어 내 차로 가평 별장으로 요양하러 가자고 꼬셔서 고모를 내 차 뒷좌석에 태우고 방금 경춘국도 톨게이트 통과했거든. 정확히 2시간 준다. 신탁 자금 전액 해지 서류에 사인하고 현금 수표 9억 원 가방에 채워서 인천 서구 폐공장 지대로 혼자 기어와라. 내비 주소 찍어줄 테니까. 명심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 놈 대동하는 순간 내 친외 삼촌 손에 내 위대한 엄마의 목줄이 어떻게 끊어지는지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구경하게 될 테니까. 수학이 넘어 저 멀리서 약물 부작용으로 꺽꺽거리면서도 악마처럼 웃어대는 외삼촌 임승택의 기괴한 음성과 자신이 납치당하는 줄도 모른 채 남동생의 건강만을 걱정하며 차 안에서 울부짖는 엄마의 멍청한 목소리가 동시에 전파를 타고 내 고막에 박혔다. 지우야. 삼촌 살려야 한다. 약값. 달칵. 전화는 끊어졌다. 나는 은행 대면실 한복판에 미라처럼 굳어진 채 거대한 암흑 속으로 침몰해갔다. 온몸의 세포가 살인적인 살해와 분노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아버지가 남기신 가문의 유산을 둘러싼 진짜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서막이 마침내 완전한 범죄의 형태로 덫 안에 갇힌 내 목덜미를 사정없이 물어뜯고 있었다.